자, 이번에는 기획서를 보기 쉽게 앞서 가독성의 두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자, 보기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기 쉬우려면 우선 첫 번째로 단순하게 해야 돼요. 자,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늘 기획서 100페이지, 200페이지 만들다 보면 항상 보면 색깔 패턴들이 많이 뒤죽박죽이죠. 물론 뭐 많은 서적, 많은 강의에서 뭐 네 가지 색을 써야 된다, 다섯 가지 넘어가면 안 된다, 뭐 너무 화려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걸 사실 뭐 100페이지, 200 쓰다 보면 그걸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팔레트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팔레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화면에 보시면 자, 메인 컬러. 자, 메인 컬러 한 두 가지 종류, 서브 컬러 한 두 가지 종류,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 한 두 가지 종류, 강조 컬러 한 두 가지 종류. 자, 이렇게 한 여덟 가지 정도의 이제 색상 팔레트를 이거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같은 색상 계열로 이제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한 크게 이제 네 가지 색상의 어떤 같은 색상의 패턴으로 한 여덟 가지 정도가 나오게 돼요. 자, 이러한 팔레트를 갖다 놓고 우리 기획서를 만들 때 이렇게 서식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색상이 뒤죽박죽되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 자료도 이 색상 팔레트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식 복사를 해서 작성을 하면 전체 뭐 100페이지든 200페이지든 어떤 그 서식이라는 부분을 다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왜 하냐? 지금 기획서들은 뭐 휘황찬란하게 어떤 그 뭐 3차원처럼 뭐 튀어나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쉽게 상사들은 읽을 수가 있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색상 팔레트를 이렇게 정해서 이제 서식 복사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요. 또 서식 복사하다 보면은 우리가 메뉴 홈에서 서식 복사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어서 그거를 여기를 이제 복사를 해서 다른 곳에 이제 서식 복사하면 돼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형이 잘 안 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찝혀지는 뭐 도형들이 여러 개씩 중복돼 있으면 잘 그거를 찾기가 힘들죠.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고 나서 동일한 일단 색상을 적용할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면 수월하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색상 팔레트는 어떤 첫 페이지라든가 끝 페이지에다가 내가 하나 이제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어떤 뭐 기획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뭐 컬러를 입히려고 할 때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입히게 되면 전체를 다 작성하고 나서 다시 수정하는 일이 없게끔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뭐 입체형 그래프 이런 것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는 우리가 많이 쓰죠. 어떤 그 수치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프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3D 형태, 뭐 화려하게 색상을 넣거나 어떤 모양을 이쁘게 한다고 뭐 3D 형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단순하게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프는 그 나름의 목적에 맞게끔만 보여주면 되는데 너무 입체적인 부분은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시면 이거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쓴 그래프예요. 자, 이거는 입체형으로 만들었고요. 이것도 입체형인데 막대로 만들었고 단순하게 이건 2차원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 살펴보시면 깔끔한 거는 이 2차원 막대 그래프가 가장 깔끔할 겁니다.
이것처럼 어떤 그 화려하게 어떤 그래프를 꾸민다 이런 것보다는 깔끔한 그래프 2차원이 어떤 가장 깔끔한 이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체형을 만들려면 2차원보다는 좀 복잡해요. 어떤 뭐 도용 그 모양도 다시 이제 손봐야 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면서 뭐 보기 좋으면 좋은데 그만큼 보기 좋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3차원 입체형은 쓰지 말고 2차원 그래프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게 이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선, 여기서 자연스러운 시선 흐름으로 이제 PPT를 구성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게끔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화책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는 좀 안 맞죠. 자, 우린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로 작성을 해야 자연스럽게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저 자연스럽게 읽는 저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그 우리의 보고를 받는 상사들은 어떤 많은 부분을 이제 이 기획서의 어떤 그 통과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는 기획서를 어떤 그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기획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시선 흐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걸 좀 더 확장해 봅시다. 자, 확장해 보시면 일반 우리 책들이 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요. 또 줄이 넘어가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계 방향이랑 똑같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그 다음에 이걸 확대시켜 버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PPT의 구성도 이러한 어떤 시선 흐름, 자연스러운 시선 흐름에 맞게끔 작성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장표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왼쪽에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오른쪽에 두고요. 자, 이것처럼 예시가 이렇죠. 자, 처럼 여기에 어떤 그 트렌드, 어떠한 기술적인 트렌드를 해서 요약해서 여기다 넣었다면 오른쪽에는 이 요약에 대한 근거들을 어떤 키포인트로 이렇게 잡아서 작성을 했죠. 그리고 과거가 왼쪽이고 오른쪽으로 미래를 놓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상사들 모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왼쪽보다 오른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사가 기본적으로 깔고 글씨를 그 장표를 읽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또 문제점,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왼쪽은 요약,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거에 대한 근거. 자, 요약을 하는 이유는 어떤 뭐든지 상사의 관심을 먼저 끌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근거 먼저 제시하고 어떤 결론을 제시하면 상사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이 이제 어려운 근거를 먼저 보고 결론을 보게 되면 이제 상사 입장에서는 왜 그렇지? 라는 물음을 첫 번째부터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약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현황을 제시했다면 오른쪽에는 당연히 해결 방안.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작성할 때 오른쪽을 내 입장에서 그 다음에 상사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오른쪽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아래가 또 있을 수 있겠죠. PPT 장표를 보면은 앞서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위아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또 사용하죠. 그래서 위에는 원인, 그래서 아래는 결과. 아래쪽이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에는 과거였다면 아래는 미래. 자, 우리가 기획서를 쓰는 거는 과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죠. 과거를 비추어 봐서 미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아래가 더 중요한 포인트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에는 문제점을 얘기했다면 아래는 해결 방안. 그래서 위에는 요약을 얘기했다면 아래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이런 밑에 사례처럼 말이죠. 위에서 어떤 이 기획의 어떤 뭐 목적을 얘기할 때 원인, 자 이런 원인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원인과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작성을 할 때 보면은 아래는 그래프가 나오고 위에는 요약을 담죠. 그래서 위에 요약을 놓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보고 싶을 때 아래 근거를 살펴보게끔 요약을 위에 아래는 근거. 그 다음에 어떤 시계열적인 부분을 나타낼 때는 이것처럼 위에는 과거부터 밑에 미래까지 이렇게 시계열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시선 흐름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읽기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기획자죠. 작성자고요. 이것을 검토하는 사람은 나보다 경력이 많은 상사들이죠. 경력이 많다는 거는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잘 보시면 우리는 어떤 복잡한 거, 어떤 그 어려운 그림, 어려운 그래프 이런 것들을 쉽게 어떤 캐치해낼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이 들면은 나이가 좀 이제 많아지면 그걸 캐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보기에 이제 뇌 인지 능력이라는 건데요. 자, 20대 초반에서 뇌 인지 능력은 35세까지 정점에 달하고 이후 10년 동안 유지하다가 45세 이후로 뇌 인지 능력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대표님, 우리의 경영진 분들은 거의 요 정도 수준에 넘어가 있죠. 뭐 35세에서 이렇게 45세 사이에. 그 말은 나의 이제 신입사원들의 인지 능력보다 그게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춰줘야 해요. 자, 이 기획서는 내가 쓰지만, 내가 작성을 하지만, 이거를 검토하는 사람은 상사입니다. 그러면 상사의 어떤, 연령에 맞는, 상사의, 또 용어에 맞는 그 상사를 이제 배려하는 부분이 이제 있어야 하는데, 이 상사들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주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상사가 읽기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 레이아웃. 우리가 작성을 PPT 기획서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PPT 보고서를 어떤 레이아웃을 통일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자, 레이아웃이 뒤죽박죽 돼버리면 상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레이아웃이 통일이 되면 일단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안감을 갖고 기획서를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첫 번째 제목. 자, 슬라이드의 어떤 이정표, 목차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정표는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그 밑에는 헤드 메시지. 그래서 슬라이드 이 한 장표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 글을 두 번째에다 두고요. 자,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는 장표에 대한 결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결론에 대한 설명 자료죠. 자, 이 결론에 대한 어떤 뭐 근거들이 되겠죠.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서는 많은 부분이 들어가죠. 뭐 어떤 콘텐츠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표, 도형, 뭐 그림, 뭐 프레임워크, 사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에 맞게끔 100페이지 넘는 보고서든 200페이지가 다 되는 보고서든 이러한 레이아웃에 맞게끔 구성을 하면 우리의 상사들은 편안함을 가지고 이쪽 헤드 메시지를 보면 이 글의 결론을 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아래 본문을 보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볼 수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레이아웃을 이런 형태로 통일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레이아웃이 통일하는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헤드 메시지인데요. 헤드 메시지의 작성 요령이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헤드 메시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결론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헤드 메시지에서는 다음과 같음이라든가 아래를 참조한다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음, 아래를 참조, 그 본문의 이제 내용을 참조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칫 나는 해석을 안 할 테니 네가 알아서 해석해.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상사를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이 상사가 아니고요. 어떤 그 장표에 대한 부분, 내용, 어떤 그래프라든가 데이터 이거에 대한 결론을 만들어 이끌어내는 것은 기획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상사는 뭐 하냐? 그걸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사에게 알아서 해석해 라는 뉘앙스를 헤드 메시지에서 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헤드 메시지는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약된 형태로 헤드 메시지를 작성을 하면 되게 성의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어떤 우리의 상사들은 뭐야라는 3종 세트로 공격해 올 겁니다. 자, 뭐야가 뭐냐면 당신 생각이 뭐야? 자,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의미가 뭐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헤드 메시지는 결론이 들어와야 되는데 결론이 안 담겨 있어요. 시사점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헤드 메시지에는 시사점을 담아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좋은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글이 많아버리면 읽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 메시지는 두 줄에서 세 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 중에 이러한 밑줄친 부분들은 다 이제 어떤 형용사 부사들이거든요. 꾸며주는 말들. 이것들을 드러내버리면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드 메시지는 너무 글이 많다 보면 글이 많으면 그거는 어떤 형용사 부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덜어내버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쓴다면 두세 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많아야 세 줄, 그다음에 세 줄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서술형 어미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명사형 어미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서술형 의미는 뭐 합니다, 입니다, 어떤 뭐 다, 뭐 이렇게 다 낚아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거보다는 명사형으로 함, 뭐뭐임 이런 형태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가면 이게 단어가 길어져요. 이걸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게 명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어떤 위에 세 번째처럼 어떤 줄을 많이 이제 안 만들고 조금 줄이는 그 감도 있고요. 어떤 명사형으로 했을 때 명사형 어미를 사용한다면 뭔가 강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끊어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사형 어미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을 통일, 그러니까 어떤 제목, 헤드 메시지, 본문 이런 형태로 레이아웃을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패턴이 또 너무 많아지면 또 혼란스럽게 됐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그 패턴에 입각해서 기획서를 작성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가지 정도 기본 패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네 가지 정도의 기본 패턴이면 웬만한 어떤 그 내용의 한 90% 이상은 다 커버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표지라든가 제일 마지막에 뭐 이런 부분들은 커버가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네 가지 패턴으로 한번 이것도 단순화 시켜가지고 어떤 작성을 하면 당연히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면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 상사의 어떤 그 인지를 할 수 있고 기획서를 읽기 때문에 기획서를 쉽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조합 해석형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문을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나눠서요. 같은 내용의 어떤 다른 의미. 그러니까 A라는 현상을 A1로 얘기를 하고 A2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금 뭐 저출산율에 대한 저출산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뭐 A-1은 저출산율, 그다음에 A-2는 1인 가구 증가율 이런 형태로 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어떤 두 개를 합해서 해석을 헤드 메시지 하는 형태. 자, 종합 해석형은 A와 B가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의미들을 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형태. 자, 첫 번째, 두 번째, 종합 해석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세 설명형. 자, 헤드 메시지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본문에는 어떤 예시적인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로드맵 형태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예시, 사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흐름 형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형태로 시계열적인 얘기를 본문에 이제 깔게 되고 그것들을 헤드 메시지에서 좀 이렇게 시사점으로 의미를 담아내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조합 해석형, 종합 해석형, 상세 설명형, 그 다음에 흐름형 이 네 가지 정도의 패턴만 가지고도 많은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획서를 읽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 새로운 기법보다는 익숙한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분석 방법론 기법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미리 한 몇십 년 전부터 해서 남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입증을 했고 효과성을 입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입증을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일단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가해서 뭐 설득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프레임워크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새로운 거. 자, 내 입장에서 새로운 거. 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상사들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자,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사도 결론적으로 대표이사, 경영진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영진이 익숙한 기법으로 설명하는 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 프레임워크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죠. 자, 보면은 뭐 산업 구조 분석이라고 하면은 파이포스 분석. 자, 파이포스는 어떤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경쟁 현황, 경쟁 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패스트 분석. 자, 환경 분석이면서도 거시 환경 분석이에요. 자, 시장 환경의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고 3C 분석. 자, 미시 환경 분석인데도 미시 환경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 경쟁사를 파악하는 거죠. 자, 거시는 우리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간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렇지만 거시 환경은 미시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시 환경이지만 미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 또 거시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거시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 가치 사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환경 분석을 하면서 기회와 위험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 환경의 종합을 하는 것은 수학 분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러한 수학 분석이 나온 지 한 몇십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쓰는 이유는 이렇게 익숙한 기법이고 그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검증이 됐다는 부분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이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될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수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정립이 됐다면, 자, 기획은 앞으로의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STP 분석이라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피 분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익숙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질적인 감을 상사가 느끼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떤 익숙하게 우리의 기획서를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분석 방법론은 뒤에서 사례와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워크들이 어떤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립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종속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파이브 번스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3C 분석에 이제 경쟁사 분석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가치 사슬 분석은 또 자사, 경쟁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패스트 분석, 자, 미시 환경 분석이죠. 미시 환경 분석은 수학 분석에 기회와 위협에 영향을 미치고요.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3C 분석 안에서 자사 분석은 수학 분석의 강점과 약점에도 활용이 됩니다. 자, 수학 분석이 끝나고 이제 어떤 우리의 시장 진입 전략을 내세울 때는 3C 분석에서 했던 고객 분석이 STP 분석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물론 또 수학 분석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다음에 3C 분석의 경쟁사 분석했던 것이 STP의 포지션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서 STP 분석은 포피 전략에 영향을 미치죠. STP 분석은 우리의 어떤 이정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라면 포피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STP 전략은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포피는 그러한 그 실제 사업을 기획할 때도 포피 전략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라든가 우리의 실제 어떤 그 성과가 나지 않을 때 계속 포피 전략으로 그것을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피 전략은 수시로 이제 하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SPP 전략은 한번 설정을 하면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STP 전략의 기반으로 포피 전략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처럼 분석 프레임들도 각자 어떤 그 의미도 담고 있지만 어떤 이러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작성을 하셔야 제대로 된 기획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